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갑질과 부정청약, 세금 탈루와 부모 찬스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 후보자는 상당수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소명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청와대도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자며 지명 철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이 후보자가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많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이 후보자의 해명이 그럴듯한지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먼저 고이동 기자입니다. 지명 발표 25일 만에 열린 인사청문회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저의 성숙지 못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과정에 장애인 비하 표현으로 지적도 받았습니다.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이런 하나부터 후보자님의 태도가 보이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갑질을 비판하는 문구를 달고 이 후보자를 맞이했고 청문회장엔 여러 차례 이 후보자의 고성이 재생됐습니다.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이해운 후보자의 보좌진들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마를 보았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분이 보복이 두렵다 이래요. 공황장애, 안면 마비증 걸린 직원도 있답니다. 이 후보자는 바로 사과를 했다고 했지만 당신은 그러면 해당 발언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피해 인턴이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사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반박한 내용이 보도되며 위증 논란도 일었습니다.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정하지 마시고 소상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후보자는 계엄 옹호 논란도 재차 사과했지만 여당에선 위기 모면용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장관이 되기 위해서 소위 임시 방편으로 또는 이 위기 모면용으로 지금 그렇게 사과를 하고 있지 않냐. 이 후보자 지역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 현수막 관련 답변을 두곤 추가 위증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당에서 내려와서 다는 거고 제가 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 사진 3번처럼 하세요. 글씨체는 지금 참고하시라고 보낸 것처럼 좀 프로처럼 보이는 걸로 하세요. 이제 후보자가 자꾸 위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그동안 이해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가운데 가장 관심이 컸던 게 이른바 로또 아파트 당첨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 미혼 의혹이었습니다.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궁금했는데 이 후보자는 장남 부부의 개인사를 들먹였습니다. 이게 해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문위원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어서 이태희 기자입니다. 이해훈 후보자 부정청약 의혹의 핵심은 결혼식까지 올리고 직장은 세종시에 있는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겁니다. 청문위원들이 해명을 요구하자 이 후보자는 장남의 가정사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는 그 혼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남이 실제로 함께 거주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채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부양가족에 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이 모습입니까 이게? 부정청약을 했다는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란 비판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어졌습니다. 로또 청약 받을 수 있도록 혼인신고도 기다려주고 완전 효부 아닙니까? 아들이 한 명 없었다. 당첨될 수 있었습니까? 의원님, 그때는 일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청문회 하실 줄 몰랐겠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지만 그게 잘한 겁니까? 어디 장관 하지 마시고 어른데 다른 데 가서 다른 자리에서 그 얘기하시면 돼요. 이 후보자는 장관직과 아파트 중 무엇을 포기하겠냐는 질문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명백하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정청약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해운 후보자는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몰랐다거나 가족이 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낸 이 후보자 시아버지의 훈장이 장남의 대학 입시에 활용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는데 당시 후보자 배우자는 이 대학의 교무부처장이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새 아들 명의의 총 3억 원대 대부업 투자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정치 활동으로 바빠서 몰랐다고 했습니다.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여차하면 담보물건 뺏어다가 경매에 넘겨버린 업체를 두고 묵인 돈을 방관했다는 걸 보이는데 가족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후보자 장남이 연세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내무부 장관을 지낸 시아버지의 훈장을 바탕으로 국위 선양자로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답변을 명확히 하세요. 답변을. 국위 선양자가 하고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국위 선양자가. 국위 선양이라는 것이 아니 훈장을 받은 아니 사람. 위원장님 지금 정의를 물어봅니까? 국위 선양자가 누구냐고요? 할아버지가 훈장 받았던 게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했습니까? 제가 만드는 규정이 아니고 학교가 만든 규정입니다. 당시 이 후보자 배우자는 대학 교무부처장이었는데 이 후보자는 수능과 내신, 필기시험 등을 거쳐 정당하게 선발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훈장을 입시에 활용한 건 헌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지금 들었습니다. 12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 하셨는데 이걸 처음 듣습니까? 청문회 내내 이 후보자가 내놓은 해명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은 여야가 모두 같았습니다. 임명 강행이나 낙마, 어느 선택을 하든 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을 했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이 결국 취소될 듯합니다. 사실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대통령이 한마디 하자 보훈부가 신청 절차를 문제 삼아 조치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취소할 방법을 찾은 건 아닌지, 비슷한 사례는 있었는지 이태영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 박진경 대령과 관련된 증언은 엇갈립니다. 4.3 사건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을 주도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도민을 구하려다 남로당 측으로부터 암살됐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박진경이 제주도에 와서 40일 동안에 5천여 명을 체포하는 등 강경 진압 작전을 실시하다가 약 한 달 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작전을 하긴 했지만은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박 대령은 한국 전쟁 당시 받은 을지 무공 훈장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국가유공자에 지정됐는데 국가보훈부가 뒤늦게 취소 검토에 나섰습니다. 관련법상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부모만 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데 손자가 신청을 한 게 절차상의 하자라는 겁니다. 보훈부는 등록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 신청서를 토대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 때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에 손자가 신청한 걸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제주 4.3 유족들 입장에서는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고요. 보훈부는 아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박 대령의 경우처럼 손자 신청이 문제가 돼 취소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기습 제안한 뒤 당내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3명이 당 회의에도 불참한 채 반발 기자회견을 했고 친명 성향의 의원 모임도 합당 추진이 독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당내 분위기는 좋지 않은데 정 대표는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옆자리를 지키던 이현주 최고위원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까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충북 진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 불참했는데 이들은 국회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갖고 정 대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그 절차와 과정의 비민주성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28명도
절차적 정당성 없는 독단적 합당 추진에 반대한다며 정 대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선거 승리라는 명분으로 당내 분열을 야기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정 대표는 송구스럽다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당대표가 먼저 제안을 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과할 각오로. 정 대표와 가까운 지도부 의원들은 엄호에 나섰고 방송인 김어준 씨는 정 대표 방식이 맞다고 지원 사격했습니다. 합당 제안 상대인 조국 대표는 썸을 타자고 한 제안인데 벌써 결혼해서 출산하는 상황까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당 지도부는 다음 주 토론회를 시작으로 3월 중하순까지 합당 절차를 끝낸다는 계획인데 1인 1표제에 이어 합당 제안까지 선택적 당원 주권이란 비판이 잇따르며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뭡니까? 네, 이해훈 어찌하오리까입니다. 지금 저기 청문회 진행 중인데 네. 전체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새로운 큰 거 한 방은 없었지만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위장미혼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 국민들 화를 돋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들 부부가 결혼 후에 파경 상태로 가서 2년간 혼인신고를 안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두 사람 잘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며느리가 청약 시기에 맞춰서 신혼집에 전치립을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파경이냐 이런 의혹인데요. 이미자 재경위원장은 청문회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다고 변명할 거다. 그런데 그 예측이 적중했습니다. 또 아들의 연세대 입학을 두고도 전혀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죠? 네, 여당은 청문회에서 보통은 이 여권 후보자니까 좀 감싸주거나 아니면 띄워주거나 이런 게 보통인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송곳 질문을 했고요. 탄핵 반대 집회 참석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질책도 했습니다. 이런 비판적 분위기는 국민과 당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4가지 요소가 다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는 개헌과 내란 동조 세력 아니냐는 그런 의심입니다. 둘째는 부동산 반칙과 투기 논란이고요. 셋째는 부모 찬스, 즉 입시 비리 의혹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갑질입니다. 이 윤석열, 조국, 강선우 등을 모두 합쳐놓은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여당도 대놓고 사퇴 요구는 못하지만은 엄호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건데요. 청와대에서 알아서 판단하라 이런 기류입니다. 자, 그럼 청와대는 어떻게 할까요? 네, 그게 참 어려운데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후보자는 국민통합 인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흔들 수 있는 일석이조의 카드였습니다. 청문회까지 힘겹게 끌고 온 것도 이 때문인데요. 대통령으로서 내심 이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을 해서 좀 논란이 어느 정도 불식되면 임명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했을 법한데요. 네. 그런데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의 평가도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야당 반발보다 여권 내보니까 지지층의 비토가 이 대통령으로선 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자진 사퇴, 지명 철회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이 고민은 하시겠지만 아마 임명 강행 카드를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쉽진 않아 보입니다. 네. 자, 민주당과 조국당 이 합당 관련 이야기 좀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일부 친명 인사들이 반발하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반대해서 그러는 겁니까? 이 대통령이 합당이 지론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와 당 간에 사전에 교감이나 보고도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고 네. 그래서 아마 긴밀한 소통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예. 이 명심과 청심이 그래도 합당으로 의견 일치를 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다만
이 친명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됐다. 그리고 정 대표가 앞장섰다. 이러다 보니까 친명 일각에서 상당히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당에 담긴 명심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먼저 여권 통합을 통해서 지방선거에 필승하자. 이런 마음이 담긴 거 아닌가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여권의 차기 주자나 당권 주자를 다양화하겠다. 이런 의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까지 들어올 경우에 차기 경쟁이 더 다양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정 대표로서는 유력한 당권 경쟁자가 등장한 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정 대표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그런 나올 수도 의문이 있는 있겠네요. 거죠. 네. 자, 그럼 지방선거와 당권 경쟁 뭐 어떤 영향이 좀 있겠습니까? 네, 호남, 부울경, 서울 수도권에서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있을 거다라는 관측이 대세입니다. 호남에서는 조국 바람이 혹시 불면은 이 호남 그 텃밭을 잠식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걸 막고 다른 지역에서도 표분산 방지 효과가 몇 프로라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차기 당권은 안개 속으로 들어갈 거다. 이런 관측인데요. 기존엔 정청래 대표 대 김민석 총리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 점쳐지는 얘기가 있었는데 조국 대표가 가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관심사는 뭐냐? 명심이 과연 누굴 선택할 거냐? 합종 연행이 있을 거냐? 이런 건데요. 네. 정청래, 김민석 두 사람이 바짝 긴장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해운 후보자나 뭐 합당이나 다 통합을 위한 그런 길이긴 합니다만 이 대통령의 생각이 어떨지 좀 지켜봐야겠군요. 베이디터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병기 의원과 부인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죠. 오늘에서야 김 의원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던 동작경찰서를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의원 소환은 아직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들이 오늘 아침부터 8시간 동안 서울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병기 안에 수사 무마했다는 근거가 확보했습니까? 동작경찰서는 재작년 김 의원 아내가 동작구 의회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4개월 만에 무혐의로 내사 종결해서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당시 동작경찰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약 일주일 만에 수사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과 관련해 내일 숭실대 전 총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합니다. 다만 경찰은 김 의원 소환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강선우 의원 전 보좌관인 남모 씨를 4차 소환 조사했습니다. 강선우 의원 전세금 전달하셨습니까? 쇼핑백 건너면 전인 줄 몰랐습니까? 남 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 의원이 강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 외에 다른 민주당 인사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를 경찰이 확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저희가 녹취 일부를 확보했는데 그걸 보면 김 시의원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민주당의 영향력 있는 의원이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강선우 의원이 방해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호유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은 지난 21일 서울시 의회로부터 김경 시의원 관계자의 PC를 제출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김 시의원의 녹취 125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지난 2023년 여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 예비후보자 신청일을 열흘 정도 앞두고 김 시의원이 당시 민주당 관계자와 나눈 대화도 있습니다. 녹취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민주당 A 의원이 그걸 다 작업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강선우가 계속 앙앙대고 하니까 A 의원이 나를 만나지도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어 A 의원이 현역 시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걸 나한테 전해주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당시 주요 당직을 맡고 있던 A 의원이 김 시의원의 강서구청장 도전을 돕기로 했지만 강선우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실제 당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 예비후보 신청자 중에 선출직 현역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애 의원 측은 금시초문이며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했고 김 시의원 측은 사실관계 후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공수처가 김건희 여사 특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사무실을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인데 민 특검 등의 휴대전화 등이 압수 대상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수처가 지난달 26일에 이어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2차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와 통일교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진 전 특검보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았고 넉 달 만에 경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김건희 특검이 수사한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검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한 채 뇌물 혐의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국토부 서기관이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은 범행 등에 대하여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는 범행 시기, 종류 등 여러 측면에서 관련성이 없다며 특검도 수사 대상과 무관한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별건 수사로 공소기각 선고를 받은 건 처음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로봇의 공장 투입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내년부터 로봇 판매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장동욱 기자입니다.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중화가 당장 내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By the end of next year, I think we'll be selling humanoid robots to the public. My prediction is there'll be more robots than people. 조만간 인공지능 AI가 인간을 뛰어넘을 거란 예측도 내놨습니다. We might have AI that is smarter than any human by the end of this year, and then probably by 2030 or 2031, call it 5 years from now, AI will be smarter than all of humanity collectively. 이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공장에 초기 모델을 투입해 성능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로봇 굴기를 선언한 중국에선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생산량이 6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수백만 원에 불과한 초저가 모델도 판매 중입니다. 중국은 이걸 국방이나 군사에 도입하고 있다. 그 부분이 이제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 것이고. 현대차도 이달 초 CES에서 아틀라스를 선보이며 로봇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구글,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도 발표하며 단숨에 테슬라의 최대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노조 반발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현대차 로봇 산업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장동입니다. 그동안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반발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 사태가 있었죠. 하지만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술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이미 당겨진 화살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매번 반복되는 갈등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현수막이 찢겨져 나갑니다. 지난 2018년 10월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 등장해 택시기사들은 불법 콜택시라며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분신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잇따랐습니다. 4년여 뒤 대법원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대표 등 타다 경영진에 불법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타다 서비스는 시장에서 이미 퇴출당한 뒤였습니다. 과도하게 보호하게 되면 다른 산업들이 우리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잘 나올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혁신 사업이 기존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로 제동 걸리는 경우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플랫폼과 세무대리 서비스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세무사회에 고발당하며 거센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플랫폼을 없애서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비대면 진료는 15년 동안 의료계 반대에 막혀 있다. 지난해 말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진 만큼 무조건적인 반대가 능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재교육 형태든 그런 사람들이 신산업에서도 어떤 기회를 일자리 얻을 수 있도록 혁신과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수원에서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세워둔 차량이 앞으로 향하면서 2명이 다쳤습니다. 김포에서도 비탈길에 세워둔 어린이집 버스가 미끄러졌는데 이를 막으려던 기사가 숨졌습니다. 기어와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 비상 깜빡이가 켜진 차량 한 대가 차도와 인도를 걸친 채 서서히 움직입니다. 바로 앞에서 남녀가 인도를 걷고 있지만 멈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여성을 덮치더니 잠시 후 남성도 함께 넘어집니다. 차량은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리 치키니 차 계속 가네요.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이어섰었지. 기어나 저기 아직도 있고 전진으로 있고. 차에 치인 50대 부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입니다. 비탈도 아닌 평지였는데요. 부부는 뒤에서 차가 오는지도 모른 채 길을 걷다 피해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기어를 주차가 아닌 주행에 놓은 채 꽈배기를 사러 갔습니다. 사흘 전엔 김포에서 비탈길에 세워둔 어린이집 버스가 미끄러져 내려오자 몸으로 막으려던 70대 기사가 깔려 숨졌습니다. 주차를 하고 밖에 계시다가 사이드가 안 걸려 있었던 것 같고요. 경사진 곳에 주정차를 할 때는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를 채워야 합니다. 또 바퀴에 고인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73명이 강제 송환됐습니다. 잡히지 않으려고 성형수술로 얼굴까지 바꾼 부부도 포함됐습니다. 신정원 기자입니다. 두 손이 묶인 사람들이 공항 입국장으로 줄지어 나와 승합차와 버스에 탑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각종 사기를 벌인 이들입니다. 정부는 전세기를 띄워 73명의 피의자를 송환했는데 지난해 10월 1차 송환보다 더 많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범죄 피해 규모는 피해자 869명, 피해 금액은 무려 468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 중엔 104명으로부터 약 120억 원을 가로챈 부부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딥페이크 기술로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였습니다. 괜찮아? 잘 보여? 어떡해? 이 부부는 지난해 2월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가 4개월 뒤 석방되자 성형수술까지 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석방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경찰의 어떤 모종의 협조가 있었고, 그리고 성형수술 같은 경우에도 해당 경찰이 권유했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송환된 73명은 6개 지방경찰청으로 호송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살을 애는 추위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따뜻한 집이 아닌 차가운 거리에서 밤을 보내는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김다루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시냇물이 얼어붙은 영하 10도의 한겨울밤. 가방을 메고 든 사람들이 돌다리를 건넙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다리 아래 비닐과 박스로 찬바람만 막은 노숙인의 집입니다. 따뜻한 쉼터로 가자고 설득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 안 오셔? 저때 온다더만. 거기서 또 열어서 같이 생활해야 하니까. 지하상가 여기저기에도 노숙인들이 힘든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맨발에 혼잎을 하나 없는 이들에게 담요와 음식은 구세주입니다.
은박지요? 잠깐 기다리세요. 드릴게요. 북극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보호소 직원들은 매일 하루 3차례 노숙인들을 찾아다닙니다. 식사하시라고 하면서 저희가 안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겨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핫팩하고 응급담요를 제일 많이 요청을 하세요. 노숙인들과 친분이 쌓이면 보호소로 옮기도록 권유합니다. 요즘은 밖에서 못하죠. 여기서 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쉬면서 밥도 먹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북극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계속해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도 강원 양구는 영하 21도 넘게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또 서울 영하 11.4도, 대전 영하 10도, 부산 영하 5.5도 등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꽁꽁 얼었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다음 주에도 내내 이어질 전망이어서 각 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보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강릉에서 시민들이 십시일반 1억 원을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 의사를 좀 뽑아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지역 응급의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 시민들이 나서서 팔을 걷어붙였을까요?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에 사는 이현우 씨는 지난달 7살 아이가 한밤중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는데도 응급실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열제로 버티면서 아침에 응급실에 가서 저희가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조금 경과가 좋아서 입원까지는 안 했는데 가슴 철렁한 일을 겪은 후 이 씨와 또래 아빠, 시민들은 의사 구하기에 직접 나섰습니다. 1억 500만 원을 모아 강릉 아산병원에 전달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의사 월급을 저희가 만들어준 꼴이 됐잖아요. 상황이 그만큼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입장이에요. 지역 내 유일한 3차 병원 강릉 아산병원이 야간과 주말 소아 응급 환자를 받지 못한 지는 넉 달째입니다. 병원은 시민들로부터 받은 1억 원으로 의료진 채용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연봉을 1억 원 더 올려도 지원자를 찾긴 쉽지 않습니다. 자칫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가 져야 할 책임이 큰 데다 응급실 이후 배후 진료 체계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응급실만 필요한 게 아니고 소아응급실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소아중환자실, 소아외과, 소아영상의학, 소아마취과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진료를 볼 때 올 상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이 정원의 20%대로 알려지면서 지역 의료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거침없이 올라가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애쓰고 있는데 마지막 수단이라는 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손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부활시키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죠. 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하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 이틀 만에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유예 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난 정부 들어 1년마다 유예해왔던 제도를 문재인 정부 당시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당장 5월 9일 유예가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 기본세율에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12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 문제도 짚었습니다. 단순히 장기 보유한다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조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1주택자가 10년 이상 집을 보유만 해도 양도세의 40%를 감면받는데 이를 손질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매물들이 좀 나오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일시적인 부분들이 있고 올해 중반부터 하반기까지는 오히려 매물 장르 현상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했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이 본격화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퇴직연금 기금화를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률 상승이라는 기대와 함께 개인의 노후 자산을 국가가 관리해도 되는지, 부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는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이 혹시 고환율 진화에 동원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온다는데 황변중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 우선 퇴직연금 기금화는 뭐고 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노후 대비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개인 또는 기업이 운용하던 걸 한데 모아서 특정 기구가 일괄 관리하도록 한다는 게 퇴직연금 기금화의 골자입니다. 추진 이유는 수익률이 낮다는 데 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꾸준히 늘어나서 430조 원 규모로 커졌지만 수익률은 2%대를 보이고 있죠. 이걸 끌어올려서 국민 노후를 더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의 종류가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전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연금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회사가 운용하고 받을 돈이 정해져 있는 DB형, 근로자와 개인이 관리하며 불려나갈 수 있는 DC형과 IRP형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중 DC형을 대상으로 기금화를 추진 중입니다. 118조 원 규모인데 수익률을 올려도 DB형은 퇴직금이 그대로지만 DC형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금을 누가 운용할지에 대해선 정부 논의기구 내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운영하면 수익률이 늘어나야 할 텐데 꼭 그렇습니까? 물론 큰 돈을 전략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올리기에 더 용이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운용 과정에 부실과 부정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정부의 쌈짓돈처럼 사용될 수 있고 운용 실패 시 그 피해는 돈을 맡긴 근로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격적인 기금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는 거기 때문에 노후의 어떤 소득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명확하게 논의가 채 이루어지진 않았다. 지난해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선 퇴직연금 기금화가 우려되는 이유로 기금 운용의 실패가 1위를 차지했고요. 운용기관의 신뢰 부족과 정치 개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퇴직연금 기금화가 고환율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 이런 소문들이 한간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각의 우려로 해석이 됩니다.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안정화에 동원되는 것처럼 퇴직연금도 환율 비상 시 소방수 역할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틀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헛소문이라면서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의사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금화 시 개인의 투자 선택권 제약과 재산권 침해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다 보니까 진솔한 논의가 좀 있어야겠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쿠팡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 대우한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괴롭힌다는 주장을 폈는데 한미 무역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나옵니다. 백대우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미국 내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미 무역대표부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부당한 차별은 미국 무역법 301조 위반이니 즉각 실효적 대응을 해달라고 청원한 겁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친중 반미로 규정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사를 위해 행정 권력을 무기화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I'm hearing from companies in my home state of Washington, like Coupang, that Korean regulators are already violating these commitments. 우리 정부에 대해선 사실상 사문화된 한미 FTA를 근거로 국제 투자 분쟁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도 제출했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부는 관련 기관과 법률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적극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방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도 미 하원 의원들과 만나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 차별한 건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청원 45일 내에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약 권리 침해로 판단하면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로 보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특정 기업 문제가 두 나라의 무역 충돌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큰 충돌은 피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이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가 밝힌 협상의 목표, 완전한 접근권입니다. 사실상 미국이 마음대로 그린란드 땅을 쓰겠다는 뜻입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에서 그린란드 문제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 하루 만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But essentially it's total access. There's no end. There's no time limit. So we're going to not have to pay anything other than the fact that we are building the Golden Dome. 미국은 차세대 방공망 골든돔을 배치하는 것 외에 그린란드에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골든돔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면서도 영토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The deal there's been talking about, I don't know what's concrete in that deal. We cannot cross the red lines. We have to respect our territorial integrity. We have to respect international law, sovereignty. 트럼프는 또 자신이 만들고 의장을 맡은 국제기구 평화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최소 59개국이 참여할 거라고 했지만 미국과 러시아 등 20여 개국만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서유럽 동맹국들은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And I think we can spread out to other things as we succeed with Gaza. 평화위원회는 당초 가자지구 재건기구로 구상됐지만 막상 헌장에는 가자란 말이 쏙 빠져 사실상 유엔을 대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끝없이 넓고 깊은 인간의 내면을 회화로 그린 작가가 있습니다. 길후 작가인데요. 특히 무량대수라는 작품에 섬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류주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캔버스에 층층이 쌓아올린 물감을 사포질로 다듬고 철사로 반복해 긁은 흔적들. 기루의 작품은 회화라기보다 차라리 조각에 가깝습니다. 삼라만상을 품은 듯한 대표작 무량대수에는 작가가 들인 시간과 노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그 무량대수는 인간의 인식이 다다를 수 없는 그 무한한 세계, 그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처절한 그 실패와 그 반복을 거듭하면서 작가가 초심으로 돌아가 연필을 들고 완성했다는 흑연 소재 연작에서는 무한의 선이 만들어내는 숭고함마저 느껴집니다. 기루 작가는 관람객들이 작품을 보며 화가를 궁금해하기보다 자기 자신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무한한 세계를 담은 작품처럼 인간의 감정도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을 자각하자는 취지입니다. 블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블랙 속에 따뜻한 면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이 그림을 통해서 작가를 찾지 마시고 반드시 자기 자신을 찾는 감상이 되어야 됩니다. 작가가 서울과 중국 베이징을 오가며 15년 동안 작업한 작품을 모은 이번 개인전은 부산 영도에서 다음 달 22일까지 열립니다. TV조선 류주연입니다. 말의 해를 맞아 세계 최고 경주마로 이름을 날렸던 닉스고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경주 대신 앞으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 생명을 주는 역할에 매진합니다. 닉스고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신유만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말 운송 트럭에서 은빛 말 한 마리가 기세 좋게 내립니다. 회색 갈기와 금발의 꼬리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미국에서 제주까지 긴 여정을 마친 10살짜리 종마 닉스고입니다. 말이 힘도 차 있고 그리고 마방에 들어갔을 때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들이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건강할 것 같습니다. 9년 전 한국마사회가 1억 원에 구입한 닉스고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에서 경주마로 뛰며 우승만 10번 했습니다. 전성기였던 2021년에는 세계 최고 경주마라는 뜻의 연도 대표마에도 선정됐습니다. 은퇴 후에는 종마로 변신했는데 교배 한 번에 받는 비용이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최대 한 100억 정도도 되지 않을까. 아주 우수한 말을 저렴하게 저점으로 구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수한 유전자를 한국에 물려주려고 온 닉스고는 고급스러운 원목으로 꾸며진 마방에서 생활합니다. 하루에 맞는 영양제 가격만 12만 원이고 가끔씩 16만 원짜리 홍삼도 먹습니다.
귀하신 몸 닉스고는 이렇게 원적외선 물리치료도 받습니다. 말 그대로 말팔자가 상팔자입니다. 세계 경마 시장 규모는 140조 원이 넘는데 닉스고 같은 우수한 혈통의 경주마가 늘수록 우리나라 경마 산업도 성장이 기대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해외 전지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비즈니스석을 타고 미국으로 떠났던 기아는 올해 일본의 외딴 섬으로 향합니다. 이유가 뭔지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의 전지훈련 출국장. 아이돌 사인회 같았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통합 우승 1위 팀에서 지난 시즌 8위로 떨어진 기아는 작년 이맘땐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타고 전지훈련을 출발했지만 이번엔 일반석입니다. 행선지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름도 생소한 일본의 섬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키나와와 규슈 사이에 있는 아마미오 섬은 인구가 6만 명뿐인 작은 외딴 섬입니다. 아니요, 저도 처음 가는 곳이라 가지고 되게 설레기도 합니다. 냉혹한 프로의 세계를 체감한 이범호 감독은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훈련이나 모든 부분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선수는 과감하게 1, 2군과 교체하는 그런 생각도. 전지훈련 직전 고향팀에 전격 합류하게 된 홍건희는 불펜 방어율 1위를 목표로 내걸며 이를 갈았습니다. 고향팀에 돌아왔으니까 제가 트레이드 됐을 때 당시의 모습보다는 훨씬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12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삼성은 2년 연속 괌으로 떠났습니다. 선수들을 좀 더 두텁고 탄탄하게 만들어서 올 시즌은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반등이 절실한 김원영호 두산도 오늘 호주 시드니로 출발했습니다. 프로는 냉정합니다. 올해 받아들 성적표에 따라 내년 전지훈련지와 비행기 좌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지구상에서 도구를 활용하는 건 인간뿐입니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도구를 만드는 인간, 호모 파베르입니다. 돌도끼에서 증기기관, 그리고 지금의 로봇까지 우리는 늘 도구와 함께 진화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Machine breakers, dugouts. Their targets, the new machines being introduced in the woolen industry. 도구가 인간의 친구에서 경쟁자로 바뀌자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었죠. 하지만 역사는 냉정했습니다. 승자는 언제나 효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한 번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To cooperate, to assist, to co-work, to do hazardous jobs.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장에 배치한다니까 노조가 질색입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불평도 안 하고 배터리만 갈면 24시간 돌아갑니다. 하루 10시간 정도 일하고 억대 연봉을 받는 인간이 경쟁할 수 없습니다. I call AI and robotics the supersonic tsunami, which maybe is a little alarming. 로봇이 불러올 생산성 혁명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니 노조가 우려할 만합니다. 그렇다고 가뜩이나 중국에 많은 것들이 밀리는 상황에서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산업혁명기의 진통으로 인류는 공산주의와 나치즘, 세계대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기술은 늘 세상을 바꿨고 그 충격은 정치와 사회로 번졌습니다. 아틀라스가 어떤 세계를 만들지는 인간이 그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러다이트식 파괴와 거부가 정답은 아닐 겁니다. 로봇이 멈추지는 않을지언정 세상의 모습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손에 놓여 있습니다. 1월 23일 윤정호 앵커 칼럼, 동행의 기술이었습니다. 한파의 절정은 지났지만 주말인 내일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동파 사고에 따른 피해 없도록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호남과 제주 산지에 1에서 5cm, 충청과 강원 남부에 1에서 3cm, 서울 등 수도권에 1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길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주말 동안 화재가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더욱더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1도, 춘천 영하 13도, 대전 영하 7도까지 떨어지고요. 한낮 기온 서울 영하 2도, 광주 3도, 대구 2도로 춥겠습니다. 다음 주 내내 한낮에도 영상권을 회복하지 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3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